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국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2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30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에 한 3개 정도씩 지금 기출을 분석해서 핵심 개념을 지금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에 시험이 약 11문제, 한 23문제 정도 되니까 10년치 하면 230문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240점은 80번까지 나가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한번 쭉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학년도 A형 5번과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체육사와 관련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딱히 설명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스포츠와 독일의 체조는 유럽의 신체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영국의 스포츠는 럭비 스쿨이나 이튼 스쿨 등의 퍼블릭 스쿨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옥스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확립되었으며 제국주의 팽창에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독일의 체조의 성립 및 확산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사회 계몽가의 교육적 노력과 이게 얀이에요. 얀.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다. 특히 독일 체조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1895년 교육조서의 공포에 뒤따른 법령을 통해 근대학교 체육의 바탕이 되었다. 지금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1810년 독일 국민성을 출판하고요. 1811년 하제나이대의 튜른플라츠의 개설에 해당하는 인물을 적으시오. 이렇게 적어서 이게 여기가 얀이 되는 거고요. 요즘 빨간색으로 괄호 쳐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칭을 적는 문제였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법령과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 이 21년도 A형 5번 문제에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 지금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법령과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것,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895년 공포된 교육조서에는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그 이후 체육은 체조라는 명칭으로 소학교 및 고등과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896년 소학교의 소학교 규칙대강이 발표되고 소학교령 제1조에서는 아동의 신체 발달을 감하여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고 규정하였다. 중학교 편제는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심상과 고등과 교과목의 체조가 편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소학교 규칙 대강이 법령이 되는 거고요. 역사적 사건은 체조가 편성되는 것, 교육과정에 체조가 편성되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의 문장 있죠. 이 문장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문장이 이미 과거 기출에서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1895년 공포된 교육조서에는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그 이후 체육은 체조라는 명칭으로 소학교 및 고등과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장이 과거의 기출로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계속 나왔던 게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스포츠 사회학 관련된 문제이고요. 20학년도 A형 10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와 폭력을 규정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인데요. 지금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괄호 넣기 명칭 적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절대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이 있다는 건데 이 절대주의적 접근은 일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일탈이고 폭력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도형에서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성에 한번 가세요. 여기 한번 자, 여기가 지금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넘게 되면은 폭력이야. 그 폭력은 명확하게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폭력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이상적 기준에 위배됩니다. 폭력은 사회 보편적 정서에 위배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게 되면 폭력이야.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제 규칙이나 법령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이 될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을 어기면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절대주의적 접근이라고 보는 거고요. 구성주의적 접근은 폭력은 특정 스포츠 집단이 정상적인 규범으로 인정될 때는 일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구성주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 구성주의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절대주의적처럼 딱 고정된 불변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
상황, 그다음에 그 생각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이 절대주의적 접근은 예를 들어 축구 시합에서 A라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의 가슴에 예를 들어 박치기를 했어요. 이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폭력이 되는 거죠. 예, 물리적 폭력이 되는 거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규칙에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거나 벌금을 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건데 똑같은 폭력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걸 용인하는 이런 그런 어떤 불문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이스하키에서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은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게 되면 가로 안에 해당하는 명칭 절대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근거해서 폭력을 저지른 선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서술할 것 이렇게 하면 있는데요. 뭐 규칙에 대해서 처벌하고 제재하는 거죠. 뭐 출전을 정지한다거나 벌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하고 제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경기 도중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일부러 가격에 큰 부상을 입히는 행위도 큰 문제입니다. 밑줄 진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스미스가 분류한 폭력의 유형에 근거하여 쓸 것. 스미스가 분류한 폭력의 유형에 근거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스미스가 분류한 폭력의 유형이 뭔지 알아야겠죠? 격렬한 신체 접촉, 경계 폭력, 유사 범죄 폭력, 범죄 폭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신체 접촉과 경계 폭력은 어느 정도 합법적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합법적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유사 범죄 폭력과 범죄 폭력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유사 범죄 폭력도 범죄고요. 범죄 폭력도 범죄입니다. 격렬한 신체 접촉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요. 경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행위를 의미하고요. 태클이나 홀딩, 차징, 푸시 등을 의미하고 일단 규칙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계 폭력은 규칙에 위배하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폭력 행위, 야구의 빈볼, 농구의 거친 파울, 축구의 거친 태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범죄 폭력은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이면서 일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폭력 행위로 타이슨이 홀리필드의 귀를 꿰문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범죄 폭력은 명백한 범죄적 행위로 스포츠의 범위를 벗어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해서 뭐 캐서린의 뭐 상해 사건 이런 것들 예로 나와 있는데요.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에 뭐라고 하냐면 경기 도중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경기 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렬한 신체 접촉, 경계 폭력, 유사 범죄 폭력 중에 있는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부러 가격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일부러 가격해서 큰 부상을 입히는 행위, 유사 범죄 폭력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유사범죄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 예, 일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폭력행위. 그래서 이거 언제든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격렬한 신체 접촉, 경계 폭력, 유사범죄 폭력, 범죄 폭력. 명칭 써놓는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명칭의 개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장을 적어놓고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틀린 문장을 찾으라고 할 수 있고, 고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 사례를 공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칠진 부분이 근거가 되는 스포츠 사회 거시이론의 명칭을 쓸 것. 이렇게 스포츠 거시이론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구조 기능주의 이론, 갈등 이론, 상식적 상호작용 이론, 비판 이론, 교환 이론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위에서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예요. 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시킴으로써 기회를 삼는 것. 그래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확인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스포츠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요. 스포츠가 어떤 계급을 대변하는 그 계급을 어떤 차별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어떤 계급 간의 어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처럼 계급을 상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면 이제 갈등 이론이 되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것을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구조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9학년도 A형 4번 문제인데요. 이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과 수행과 관련되는 파트에서 불안과 수행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뭐 추동 이론, 역류자 이론, 최적 수행 지역 이론, 그다음에 다차원 이론, 그다음에 카타스트로피 이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론 중에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개념을 설명해 놓은 뭐 선수 A, B, C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옆에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고 이 개념의 명칭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선수 A부터 볼게요. 긴장된 시합에서 오히려 기록이 잘 나온다. 긴장되지 않은 시합은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록도 잘 안 나온다. 긴장된 시합을 즐기는 편이다. 큰 시합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다. 자, A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긴장된 시합에서 오히려 기록이 잘 나온다고 했고요. B 학생 볼게요. 긴장이 적당하면 집중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진다. 딱 집중할 만한 것에만 집중되는 것 같다. 너무 편안하면 목표의식이 사라져 잘 안 되고 지나치게 긴장하면 조급해져 실력 발휘가 없다. 긴장이 적당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C 학생은 이제 긴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할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하지 않고 아주 편안해야 기록이 잘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즉, 저 A, B, C 학생을 보면 어떻죠? 긴장도가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이제 영역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학생은 좀 긴장도 높을 때, 어떤 학생은 긴장도가 적정할 때, 어떤 학생은 긴장하자고 편안할 때, 이렇게 수행이 달라진다고 했고, 이것도 일정 범위로 이제 주어지죠. 자, 요것을 이제 최적 수행 지역으로 I, G, O, F, 뭐 이렇게 이용하고요. 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면 되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특정 존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불안이 높을 때, 어떤 학생은 적정할 때, 어떤 학생은 낮을 때 적정하다는 거고요. 역육자 이론과 비교해서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나진다는 게 이제 역육자 이론과 비교해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이런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밑에 문제 볼게요. 시합 걱정을 안 할 때는 몸이 적당하게 긴장되어 시합을 가장 잘한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할 때 몸이 많이 떨리거나 심박동이 빨라지면 순간적으로 되던 것도 안 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되던 것도 안 된다. 요게 이제 카타스트로피거든요. 요게 카타스트로피라는 어원이 붕괴란 뜻입니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할 때 몸이 많이 떨리거나 심박동이 빨라지면 순간적으로 되던 것도 안 된다. 요게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림으로도 나오고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히스테리시스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최근 기출문제 본 것까지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히스테리시스 효과는요. 여기 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할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할 때 순간적으로 되던 것도 안 됐으니까 긴장도를 조금 낮추면 원래 수행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참 많이 할 때, 불안이 높아질 때 갑자기 되던 게 확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도를 아주 낮게, 아주 처음으로 전혀 없는 상태로 바꾼 후에 다시 수행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도를 조금 낮췄다고 해서 그 직전 수행으로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로 다시 만든 후에 처음부터 수행의 퍼포먼스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안도가 올라갈 때의 그래프와 모습과 불안도가 낮아졌을 때의 수행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꼭 그림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가 불안, 이 위에가 수행, 이 X축이 불안, 이 Y축이 수행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일정 불안이 높아지면 수행이 확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불안을 조금 낮추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처음에 수행 효과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Y축, X축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Y축,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툭 떨어지거든요. 툭 떨어서 이쪽으로 다시 완전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히스테리시스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위례 정국체육이었습니다.